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세조실록 제20부 함길도 풍패지도에서 반역의 향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67년 5월 조선 왕실 풍패의 땅인 함길도에서 불어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죠. 자, 풍패의 땅이란 무슨 뜻이냐? 중국 역사를 잠깐 좀 한토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 옛날에 그 유명한 한 고조 유방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해군 풍연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몸을 일으켜서 초패왕 항우하고 천하를 두고 겨루다가 마침내 이제 대업을 이루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이유로 후대의 개국주들이 몸을 일으킨 고장을 패국 풍연의 이름을 따가지고 풍패지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 풍패지도라는 것은 개국주들의 고향 내지는 근거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의 개국주인 태조 이성계가 몸을 일으킨 곳 바로 함길도,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함주 일대죠. 오늘날 이제 함흥 일대인데요. 요 일대는 조선 왕실에서 일종의 풍패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조선 왕실은 전주 이씨죠. 그래서 전주를 본관으로 삼고 있었고 이한사가 사실은 뭐 이제 함길도 이때까지 이주를 했던 건데 그때 당시 뭐 이제 고려시대 동북면이라고 불렸잖아요. 이한세 때 가서 그렇게 이주를 했던 거였고 그 전까지는 전주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풍패의 땅을 어디로 선정을 했냐면은 전주를 풍패의 땅으로 선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에 가면은 풍패지관이라는 저런 현판까지 걸려있는 그럴싸한 건물도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개국주인 태조가 함길도에서 몸을 일으킨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팩트고 또 태조의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함길도에서 터전을 닦았기 때문에 이곳에는 태조를 따르던 세력들이 적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을 기반으로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상징적인 풍패의 땅은 전주라면은 실질적인 풍패의 땅은 사실은 함길도 일대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함길도는 풍패의 지도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조선 왕실로부터 굉장히 경계를 받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다는 거죠. 도대체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함길도는 함흥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대체로 좀 땅이 척박하고 빈곤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살려고 한 사람이 원래 잘 없어요. 애초에 또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함흥 길주 넘어서 있는 그 지역들, 오늘날로 치자면 함경북도 일대죠. 거기는 사실 조선 땅도 아니었죠. 처음에는 여진적 밀어내고 이제 확보한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길도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았고 또 구태여 여기까지 와서 살려고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상당수가 예전에 이제 세종실록 파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남방에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제 제비뽑기 걸린 사람도 있고 혹은 범죄 저질러서 끌려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변경 지역에는 걸핏하면 여진족들이 침략을 해왔죠.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낭바라안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참 사람 살기 힘든 곳입니다. 낙원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다 날씨 엄청나게 춥죠. 맹수들 드글드글 거리죠. 먹을 거 부족하죠. 그래서 마치 흡사 이제 개척이 안 돼 있을 당시에 일본의 이제 홋카이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쪽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살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남방에서 강제로 끌고 온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무슨 충성심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조선 왕실 입장에서 함길도를 좀 이제 껄쩍지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고 진짜 문제는 이건데요. 환경이 척박하고 그래서 인구가 적다. 어쩔 수 없이 남방에서 끌고 온 사람들을 보충했다. 이러한 이유로 함길도의 민심은 조선 왕실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것도 나름의 이유가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함길도에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군사 반란이 일어난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태종실록 때 설명을 드렸죠. 조사이에 난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태조 이성계가 뒤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일으킨 난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조 초기에 일어난 난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중옥의 난이었죠. 물론 이중옥의 난 같은 경우는 이중옥이 부하들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번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엄연히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직접적인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군사 반란은 진짜 한 번만 일어나도 그 동네는 반영의 향으로 찍혀가지고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함길도에서는 무려 두 번이나 걸쳐가지고 대규모 군사 반란이 일어났으니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함길도에 대해서 그다지 썩 곱지 않은 시선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함길도 지역은요, 특성상 환경이 상당히 척박하다는 점, 그리고 늘 여진족과의 침략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가지고 통치 방식도 좀 색달랐어요.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애초에 함길도에는 과거에 태조를 도왔던 토우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강제로 이주를 당한 남방 사람들도 다수 섞여 있었습니다. 되게 이질적인 집단 두 개가 섞여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곳의 통치는 여타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반적인 관료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조선 왕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역 토호들을 토관으로 임명해서, 이게 한국사 교과서에도 언급되는 부분인데, 토관으로 임명해서 통치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길주 시장이면은 아들내미가 길주 시의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관 정책이죠. 이러한 토관 정책은 함길도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당근책이었죠. 적어도 너희 토들한테 우리가 이런 혜택은 줄게, 이런 특권을 줄 테니까 불만 갖지 말고 거기서 계속 있으렴,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때문에 함길도 토호들은 조선 개국 이래에 함길도에서 나름대로의 힘을 발휘하면서 계속 이제 대를 거듭해서 그 세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함길도의 토호들은 일종의 군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태종 때 이미 사병이 해체가 됐죠. 그래서 자신들의 직접적인 군사적 기반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중앙의 감시가 또 마냥 이렇게 허술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인 세력화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를 거치면서 함길도에서 나름의 지배력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여차하면은 여기가 조선 왕실의 반기를 들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빵프로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함길도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세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이런 토관 정책을 한 방에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세조는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추구했던 인물이었는데 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지방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감찰과 규찰을 했고 통제 정책을 펼쳤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갔고 함길도도 당연히 이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세조는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함길도의 토관제도를 폐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함길도에도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가 오게 되었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은 세조 때 가서 전국에 관료가 파견되는 그야말로 이제 완벽한 관료제 국가로 넘어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함길도의 토호들은 굉장히 큰 불만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조가 강력하게 호패법을 밀어붙이게 되면서 관의 통제가 강해지자 함길도의 백성들도 굉장히 큰 불평,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호들이야 이제 더 이상 대를 거듭해가지고 토관으로 임명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길 법도 한데 호패법은 도대체 왜 그러냐?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호패법은 당대 조선인들한테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언급을 했는데 현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주민등록 제도를 스무스하게 정착을 시켜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게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거긴 해요. 다른 나라 여타 국가들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엄격한 수준의 주민등록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드문데
선진국 중에서는 좀 이제 찾아보기 힘들죠. 조선시대에도 이 주민등록 제도하고 비슷한 호패법을 실시를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반항이 심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확실하게 파악되는 순간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뭘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옛날에 그래도 좀 이제 지금처럼 전선화도 안 돼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을 좀 덜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사람이 가서 파악하고 수기로 작성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좀 이제 은근슬쩍 얼렁뚱땅 세금이나 군역을 빠져나가는 것도 좀 가능은 했을 법도 한데 만약에 호패법이 적용이 되면은 그런 게 진짜 얄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패법이 실시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요. 함기토 사람들 난리가 났죠. 만약에 이 호패법이 확고하게 정착이 돼버리면은 인구에 대한 파악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관해 통제도 굉장히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함길도의 주민들은 대체로 남방에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당히 눈치 봤다가 기회를 틈타서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호패법이 확실하게 정착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말고도 뭐 이제 세금 파악이나 군역 문제 이런 것 때문이라도 다들 그렇게 좋아할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평, 불만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함길도의 민심은 조금씩 이반되어 가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길도에 파견된 관료들도 좀 이제 문제가 됐죠. 왜냐면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들 입장에서 특히 함길도 같은 데 가면은 거기 뭐 가가지고 좋은 거로 보겠어요. 자기들이 그다지 뭐 이렇게 출세 코스라는 생각도 안 할 거고 좀 마지못해서 이제 발령 났으니까 격오지 근무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생각 할 수밖에 없냐면은 기왕 간 거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찰지게 해먹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이제 함경도 특유의 문화나 관습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아예 무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역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정부에서 파견한 관료이기 때문에 현지 사람을 관료를 임명을 하면은 그래도 현지 사정을 좀 많이 봐줄 거잖아요. 그죠? 현지 사정에서 실제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름의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해줄 텐데 근데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냥 정부에서 정한 목표량, 할당량 이런 거 달성하는 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쥐어짜서 목표량만 달성하면 돼. 그게 자기들의 출세기라고 관련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야지 빨리 한길도로 떨어져 자기들도. 그래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세금을 독촉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와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그거 말고도 일을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럴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길도의 민심이 들끓어 오르고 있을 무렵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당분간 주인공이 되실 이시에라는 인물이었죠. 이 이시에의 이력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이시에는 옛날에 태조실록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의 부장이자 나름 그래도 형제처럼 지냈던 인물이었죠. 바로 이원경, 이오로 테무로였습니다. 옛날에 그 이성계가 고려 장군 시절이었을 때 한번 요동을 공략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성계 쪽에 붙어가지고 스카웃이 됐던 인물이 바로 이 이원경, 이오로 테무로였죠. 이원경의 손자가 바로 이시에였고 이시에는 길주 지역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터주태가 지역 토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원경은 태조를 도와서 조선 개국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중앙 정계에는 진출을 하진 않고 그냥 함길도 일대에서 토호가 되는 것으로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먼터무 같은 경우도 태조를 도왔지만 여진 추장 중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지역 유지죠. 그걸로 이제 만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지랑 같은 경우는 중앙 정계에 진출을 했다가 나중에 결국 함길도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원경도
복잡한 중앙 정계에 몸을 담느니 그냥 자기가 살던 데에서 왕노를 타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손자인 이시에는 태조와 인연이 있는 가문의 일원이기 때문에 함길도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이시에 지금 현재 함길도의 민심이 굉장히 뒤숭숭하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거병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시에는 먼저 사전 밑밥을 깔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민심을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시에가 주로 퍼뜨린 유언비어가 어떤 내용이었냐? 그 내용이 좀 다소 많이 황당무계한데 한번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은과 경원의 적선이 많이 정박하였다가 점점 육지로 내려와서 종성과 경원 양읍의 민가를 분탕하고, 또 지금 절도사가 적관을 제진해 영건하며 또 훈련하는 군졸이 그 전보다 배나되니 행적이 이중옥의 배반한 군졸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 것 같다. 이게 그때 당시 이제 함길도 일대에서 퍼졌던 소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죠. 경은과 경원의 적선이 많이 정박했다. 여기서 적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정체불명의 선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군함들이 경은과 경원에 정박을 하고 있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거. 그런데 또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 정박한 선박에서 쏟아져 나온 군사들이 종성과 경원 일대를 약탈을 했다. 도대체 쟤들 누구냐? 정체가 뭐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절도사가 적관, 여기서 말하는 적관은 이제 여진족의 숙소로 사용될 곳이죠. 그것을 여러 재진에 연관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여진족하고는 관계가 크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건 여진족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건데, 누구의 소행이냐 이거죠. 또 훈련하는 군졸이 그 전보다 해나더니 갑자기 비상경계태세가 발령이 됐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문구가 핵심인데, 행적이 이중옥의 배반한 군졸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만간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아니 이미 파견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벌써 지금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함길도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중옥의 잔당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이 유언비어가 의외로 함길도에서 잘 먹혔어요. 왜냐면은 현 국왕인 세조의 즉위 초부터 함길도에서는 이중옥의 난이라는 실질적인 군사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실제로 세조는 함길도에 대해서 불신의 시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함길도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르진 않겠죠. 옛날에 조사이의 난, 그리고 요 근래 있었던 이중옥의 난, 이런 점들 놓고 봤을 때 중앙 조정에서, 그리고 현재 국왕인 세조가 우리 함길도를 좋게 볼리는 만무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유언비어가 나돈다면 함길도 사람들을 전부 이중옥의 잔당으로 몰아붙여서 살처분하기로 중앙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다면은 이거 의외로 소문이 파급력 있게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길도의 민심은 굉장히 크게 술렁거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소문들이 퍼지게 되면서 민심이 들끓어 오르게 되고, 이게 기폭제가 돼서 결국 실질적인 군사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함경도에서 일어난 반란 4종 세트 중에서 세 번째 이시의 난입니다. 네 번째 뭐냐면은 임진왜란 때 터졌던 국경인의 난이죠. 하여튼 여기서 정말 많이 터져요. 이러니까 조선이 여기를 풍패의 땅으로 보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시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아저씨는 나름 그래도 태조하고 인연이 있는 가문의 후손인데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반란을 계획하게 됐는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시의 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